이혼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쵸. 근데 변호사님 사무실에는 그럼 황혼이혼 하러 오는 분들이 많아요? 어때요? 사실 뭐 연령대는 다양해요. 뭐 신혼부부도 있고요. 뭐 20대부터 70대까지 이혼 사건 해본 것 같아요. 뭐 황혼이혼이라고 하면은 5, 60대를 말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네, 그 나이 연령대에도 굉장히 많으시죠. 그럼 그분들은 주로 여자분이 원하는 경우가 많죠. 많죠. 네. 네. 못 살겠다. 이 인간하고 그쵸. 내가. 맞습니다. 네. 이게 한 50년, 그러니까 결혼 생활을 한 20, 30년 이상 하신 분들은요. 네. 이혼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요. 그 가정이 유지되는 이유는 어느 한쪽이 양보하기 때문이에요. 네. 희생하고 네. 참고 내가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왜냐면 문제 제기를 해도 상대방이 듣지 않으니까 계속 분란만 생기니까 한쪽이 계속 참으면서 유지된 결혼 생활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참는 쪽이 황혼이라도 이혼을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대부분 참는 쪽은 여성분들이 많아서 황혼 이혼을 원하시는 분들은 여성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남자가 좀 나이 먹고 60 가까이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매력을 못 느끼는 모양이더라고요. 이미 매력은 없을 겁니다. 이미 매력은 없을 그래서 거고. 여성분들이 그런 고민 하시는 분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다 컸고 나는 뭔가 싶고 이 남편은 그동안 그렇게 속색이었었고 내가 더 이상 둘만 사는 삶이 나에게 이득이 될까? 이런 생각에 대한 상담도 좀 하죠. 그런 상담이 매우 많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사건 중에서도 여자분은 이제 아이들은 다 컸어요. 이제 네. 어른이 다 됐고 여자분은 이혼을 원하는 거예요. 남자분은 이혼 원하지 않아. 그래서 막 이제 다툼이 있는 경우인데 이제 여자분들이 이제 익숙해졌어요. 이런 생활에. 네. 예를 들면 아이들을 키우는데 전념하는 거예요. 네. 다른 건 신경 안 쓰고. 그러면서 결혼 생활 유지해 왔어. 자기만의 이제 생활이 생긴 거죠. 남자분들이 이제 퇴직을 해. 그러면서 생활이 또 바뀌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밖에 출근을 하지 않고 집에 들어오면서 갑자기 나의 생활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니까. 내 공간을 침범한 거지. 그쵸. 내 공간도 침범하고 나의 시간 그런 것들을 이제 건드리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갑자기 아침밥을 차리네 안 차리네 막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큰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거죠. 내가 그래도 노후에 어차피 남편과의 관계는 이미 이제 없어요. 무너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기대하지 않고 나의 노후를 내가 계획을 했는데 갑자기 내 영역에 이 사람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알고 봤더니 우리는 부부인 거예요. 이것이 정당한 거죠. 근데 거기서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남자들이 나이 먹으면 아내 옆에 졸졸 따라다니는 네.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거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그러는데 일 처리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뭘 해봤어야죠. 네. 네. 물건도 못 써요. 그 황혼 이혼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유형의 부부도 있잖아요. 하면 안 되는 부분. 네. 경제적인 어려움은요. 네.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내가 그러니까 관계가 우리가 좋은데 이혼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저 사람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 자체가 내가 한순간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못 살지. 네, 그러니까 내가 죽을 것 같은 상황? 그 정도가 되지 않으면 이혼을 결정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이혼이라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때 굉장히 주체적인 선택이에요. 굉장한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일이고 이제 이혼 후에는 나답게 살아야 되거든요. 주체적으로. 근데 그 준비가 안 된 분들은 사실 이혼해도 삶이 달라지기 어렵다는 거죠. 이혼 이후에 갑자기 또 외롭단 말이죠. 이혼 후에 재혼을 여러 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있죠. 네, 근데 무조건 재혼을 원하는 사람들의 재혼 이유, 요거를 탑 3 정도로 추릴 수 있을까요? 재혼을 하시는 분들께 네. 보면은 뭐 세 번째부터 말씀을 드리면 가장 많은 사유인데 당연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외로워서예요. 그 외로움이라는 그 감정이요. 결혼할 때도 외로워서 결혼을 하세요. 그리고 이혼할 때도요. 외로워서 이혼하세요. 그리고 다시 재혼할 때도 외로워서 재혼을 해요. 그러니까 이 외로움이라는 거는 인간의 본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옆에 누가 없어서 외로운 게 아닌데 자꾸 그것을 핑계를 삼는 거예요. 그걸 꽂혀서 누가 있으면 돼. 그러니까 그걸 결혼이라는 것으로 또 쉽게 가버리는 거죠. 재혼을 많이 하는 두 번째 사유는요. 혼인 파탄의 책임을 상대방한테 묻는 거예요. 이런 분들 많이 있거든요. 나는 최선을 다했어. 근데 제가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 때문이니까 나는 상대방만 교체하면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제가 지금은 사무실에 이전했는데 저희 사무실에 어떤 분이 상담을 오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결혼정보업체를 먼저 들렸다가 마침 옆에 변호사 사무실이 있어서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근데 그분이 아직 이혼을 안 했어요. 네. 이혼을 안 했는데 제가 여쭤봤죠. 저는 그래서 그분이 따님 때문에 결정사를 가셨나? 그래서 여쭤봤더니 그게 아니라
본인의 재혼 상담을 하러 가셨더라고요. 이혼도 하기 전에. 이혼도 안 했는데. 궁금해서 왜 그렇게 네. 하셨냐 여쭤봤더니 아니 나도 지금까지 고생하고 살았는데 나도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해야 되지 않냐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문제를 보는 거죠. 이 관계의 문제인데 본인의 잘못은 전혀 없다고 이제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이 재혼을 또 쉽게 하시는 경향이 있죠. 그 다음에 첫 번째 사유라고 말씀을 드리면 재혼을 하는 온전한 가정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는 이제 가정이라는 게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는 거를 우리는 온전한 가정이라고 표현을 해요. 네. 근데 그 온전한이라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지금 가정이라는 거는 이혼을 했으면 나하고 자녀가 가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이 해체되거나 없어지는 게 아닌데 자꾸 그런 결핍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원 숫자에 대한 결핍. 그래서 아 나도 내 꿈이 온전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게 내 꿈이다. 그러면서 이미 가정이 있는데 내 아이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걸 가정이라고 인정하지 않아. 그러면서 다른 가정을 자꾸 찾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은 이 아이는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이며 가정이라고 엄마가 인정하지 않고 있으니 그래서 이런 분들도 쉽게 재혼을 하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그 형식적인 가정에 너무 연연하는 거예요. 가정의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걸 요즘에는 많이들 인정을 하는데 네. 아직도 그런 생각이 있군요. 변호사님은 재혼 반대파로 유명하신데 네,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도 이제 이혼을 했지만 네. 저는 이혼한 지 이제 벌써 10년이 됐거든요. 네. 근데 재혼은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이혼하고 나서 그 임박했을 때 그때는 오히려 재혼을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아직 독립적인 그런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 나도 재혼을 해서 누군가 그러니까 의지하려는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전혀 재혼을 안 할 것이고 다른 분들에게도 재혼 금지령이라고 결혼이라는 거는 계약이잖아요. 법률혼이니까. 근데 이 계약인데 그 해지 사유가 법에 정해져 있어요. 민법에. 그래서 한 번은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결혼이라는 걸. 근데 재혼까지 해서 그 법률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 필요가 없다. 그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자녀가 있다면요. 그 자녀가 있는 쪽에서는요. 상대방한테 대등한 관계가 될 수 없어요. 왜냐면 나는 아이가 있는데 저 사람은 아이가 만약에 없다면 내 아이를 저 사람이 받아준 꼴이 되니까 계속 미안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대등한 관계가 될 수 없고 그렇다면은 갈등이 생겼을 때 문제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결국 파탄으로 갈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저는 아이한테도 충격이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재혼은 아이가 있는 재혼은 특히 하지 않으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네 아이, 내 아이, 우리 아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두 아이가 있는 경우에도요, 나는요, 그러니까 사람의 본성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사람은요, 남의 자식을요, 내 자식처럼 대할 수가 없어요. 제가 아는 분도 자녀가 한 명씩 있는 상황에서 재혼을 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솔직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결혼 생활이 한 거의 10년 가까이 됐거든요. 그런데도 나는 그 아이가 내 아이 같지 않다. 똑같이 대할 수가 없다. 근데 그게 나한테는 너무나 괴로운 일이었다. 그리고 그 아이도 결국 그걸 알거든요. 엄마가 동생과 나를 다르게 대하는 걸 알아요. 그럼 그 아이한테도 상처고. 그래서 결국 이제 이혼을 하게 됐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재혼을 생각하는 분들은 그러면은 미리 협의해야 될 사항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혼은 신중하게 하는 거고요. 네. 이혼은 신속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재혼이라면 조금 더 신중해야 되고요. 재혼 이혼은 조금 더 신속하게 해야 돼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잘못 생각하시는 게 내가 재혼했어. 근데 갈등이 있어. 그럼 이제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어요. 근데 이혼을 못 하세요. 이혼을 신속하게 하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앞을 내다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사람과 나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를 예측하지 못하면 지금 이혼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혼을 신속하게 해야 된다는 게 오히려 더 생각이 깊어야 되고요. 앞으로 올 일까지 알아야 되는 그런 통찰력까지 있어야 되는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 이혼을 하겠다는 분들은 어떤 준비를 해야 됩니까? 이혼을 하시려는 분들은요, 제가 좀 정리해 봤는데요. 먼저 이제 생각해야 될 거는 이혼을 준비한다는 거는 내가 지금 관계가 파탄이 났지만 지금은 안 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준비할 기간이 필요해. 그거는 지금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게 나한테 어떤 이득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과연 이득만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계산을 잘해야 된다가 첫 번째예요. 이혼을 준비한다고 하시는 분들, 그 이혼을 미뤘을 때 내가 얻는 이득과 내가 잃는 게 무엇인지를 잘 비교해서 잃는 게 더 많다면 이혼 준비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이혼을 하지 않기 위한 그러니까 회피 사유로 나는 지금 이혼을 준비하고 있어 라고 이제 자기 기만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시면 안 된다. 그게 첫 번째 주의하실 점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요. 문제가 있을 때는요. 그때 문제 제기는 해야 된다. 그냥 참지 말고. 그래야지 우리가 이제 이혼을 준비한다고 할 때 잃는 게 뭐냐면 사실 나를 잃고 있거든요. 나 자신을 잃고 있는 게 사실 되게 큰 손해예요. 당장에 뭐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 이게 있으니까 이혼을 지금 하지 않겠어라고 하시지만 그 이득보다 잃는 게 더 큰 경우가 많거든요. 아이들은 그런 환경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영향을 받고 있고 나 역시 이제 그런 환경에서 이제 준비할 수 없어요, 사실. 두 번째는 이제 그런 점이 있고요. 주의할 점이. 그다음에 세 번째는 상대방도 준비한다. 나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이미 관계가 파탄 났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나만 준비한다고 생각하지만 상대방도 준비하고 있거든요. 제가 했던 사건 중에 여자분인데 계속 상담을 몇 년 주기로 계속 받으시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이제 이혼 준비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나는 경제력이 아직 없으니까 경제력을 키우고 이혼할 거예요. 라고 준비를 하시고 있었는데 그 남편도 준비를 했던 거죠. 근데 이 남편은 정말 철저하게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 여자분은 이혼 준비한다고 하다가 그냥 이제 그냥 이러고 살자 참을만 한데 하고 이제 이혼 생활 접었는데 남편은 아니었거든요. 아이들 양육권까지 가져가기 위해서 남편이 아내를 위하는 척 하면서 아이들과 엄마의 관계를 이렇게 단절을 시켜 나간 거예요. 그 몇 년 동안. 그리고 아이들이 엄마는 없어도 살 수 있는데 아빠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익숙해져 버려가지고 나중에 오히려 남편이 이혼하자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 아이들도 아빠랑 살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이제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혼 준비는 나만 하는 게 아니다라는 점을 아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혼 준비를 하려면요. 그냥 만연히 하면 안 되고요. 정말 각오를 하셔야 돼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그런 각오가 필요하다. 네 번째 주의사항은요. 이혼 준비는 길게 하시면 안 돼요. 3년은 넘지 마라. 이혼 준비 기간을. 그래서 그 안에 이혼 준비가 되면 하는 거고 그 이상이 3년이 넘어서도 내가 이혼 준비가 안 됐잖아요. 그럼 그냥 이혼하셔야 돼요.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휴대폰 이거 배우자 거 함부로 보면 또 통신보호위반법인가 뭐 비밀침해죄 걸리잖아요. 네, 걸리는 경우가 있고 그걸로 처벌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확실히 또 잘못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그 형사 사건 할 때도 핸드폰은 절대 뺏기면 안 된다. 경찰한테 조사 받을 때 이미 제출 절대 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조언을 해드리는데 핸드폰은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있어요.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혼을 할 때 주로 이제 불륜의 증거를 찾기 위해서 가장 좋은 증거는 사실 핸드폰이거든요. 상대방의 핸드폰. 근데 보통 핸드폰에 비번이 걸려 있거나 이제 잠금 장치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제일 풀기 쉬운 게 지문이에요, 지문. 상대방이 내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잘 때. 상대방이 잘 때 지문 갖다 찍으면 열린단 말이죠. 물론 이제 지문으로 찍어서 봤다고는 안 하겠죠. 뭐 다른 이유를 대서 하지만 그런 것들이 걸리게 되면은 비밀 침해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면 상대방이 잘못한 것을 이거 말고 뭘 확인하죠? 증거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잘 해야죠, 잘. 부부니까 아무래도 예를 들어서 불륜이야. 그러면은 불륜의 정황이 있을 때 그냥 다짜고짜 막 화가 나서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남편이나 아내한테. 그러면은 이제 증거는 못 잡는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증거를 잡는 것도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상대방이 폭언을 해. 그 폭언을 녹음하고 싶으면 정말 철저하게 준비해야 돼요. 왜냐면 폭언은 언제 할지 모르잖아요. 항상 녹음기를 켜놓는다든지 그런 노력을 해야 되고 불륜의 정황이 있다. 그러면은 일단 증거를 잡기 전까지는 절대 언급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호시탐탐 기회를 노려야 되겠죠. 그리고 가장 좋은 건 사실 핸드폰이어서 핸드폰을 보게 된다면 그걸 뭐 캡처해서 뭐 보내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그걸 단서로 해서 그거 만약에 불법 수집 증거라면 제출할 수가 없잖아요. 그 대신 그걸 증거로 해서 만약에 몇 월 며칠 날 모텔을 갔던 기록이 나와. 그 핸드폰에. 그러면은 그 모텔의 뭐 결제 영수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법한 증거를 찾아내는 거죠. 그 싸우기 싫어서 또는 아이들 보기 민망해서 소송을 그냥 빨리 끝내고 싶은 거예요. 네. 근데 그럴 때도 끝까지 양보해서는 안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저는 이혼은 신속하게 하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그것이 이혼 절차를 그냥 빨리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뭐 사람들이 이혼 소송은 진흙탕 싸움이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혼 소송으로 진흙탕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있는 곳이 진흙탕인 거거든요. 내가 만든 곳이 진흙탕인데 거기서 나오기 위해서 필요한 게 소송이라고 봐요, 저는. 그리고 소송이란 절차를 거쳐서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으면 내가 그 오랜 세월 그 관계에서 받았던 상처들이 치유가 안 되거든요.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투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회피하지 마라. 근데 우리는 싸울 줄을 몰라서 자꾸 피해요. 이혼마저도 나 이야기하기 싫어. 대화하기 싫어. 꼴도 보기 싫어. 그렇지. 그냥 이혼만 해줘. 나 다 재산 필요 없어. 양육권도 네가 주장하면 가져가. 그런 식으로 이혼을 그냥 하잖아요. 허겁지겁 해버리면 나중에 결국 소송이 되거든요. 분쟁이 생겨요. 근데 그래서 그렇게 협의 이혼을 했어요. 근데 아차 이거 잘못됐구나. 그럼 다시 많아요. 소송으로 갈 수 있습니까? 많아요. 협의이혼이 당사자들끼리 그냥 막 쓰잖아요. 그러면은 정작 필요한 내용들은 없어요. 그럼 그게 또 분쟁이 돼. 법원에서 판결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소송을 한다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협의이혼에서는요. 법원에 가긴 가죠. 네. 판사님 앞에 가긴 가는데 그때 확인하는 건 이혼 의사만 확인해요. 그러니까 협의이혼에서 법원이 개입하는 거는 이혼 의사가 있느냐, 양육권 누구한테 갈 거냐, 양육비 어떻게 할 거냐, 면접 교섭 요 정도만 하지 재산 분할은 관심 사항이 아니에요. 제출 사항도 아니고. 배우자하고 협의했을 때 그 재산을 은닉하거나 빼돌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재산 분할 대비해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는 제가 이혼 준비를 할 때 계산을 잘하라고 말씀을 드린 게 결혼 기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나의 기여도는 늘겠죠. 그렇지만 재산은 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상대방도 이혼을 준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재산을 은닉한단 말이에요. 시간이 많다는 건 은닉하기가 좋아요. 하나씩 모르게. 그리고 내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로부터 보통 역산에서 3년 정도의 거래 내역은 조회해서 볼 수 있어요. 소송 간에. 근데 3년이 넘어가는 건 해주지 않아요. 시간이 길면은 재산을 모르게 은닉하는 건 되게 쉽거든요. 이혼을 신속하게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거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요즘에 이혼 보면은 왜 젊은 친구들은 욱해서 이혼하는 경우도 있고 사례들을 이렇게 보시면 야 이거 이혼 사유가 너무 황당하다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요, 제가 이건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제가 했던 다양한 사례에서 그 어떤 것도 황당한 이혼 사유는 없었어요. 아 그래요? 이게 남들이 들으면 황당하죠. 그 부분만 띄어서 들으면. 근데 대부분이 갈등이 쌓여서 이혼을 결정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이혼 사유가 있잖아요. 근데 유일한 이혼 사유는요, 하나로 기결되는데, 그거는 소통이 안 되는 거. 대화가 안 되는 거. 불륜을 해도 상대방이랑 불륜을 상대방 인정하고, 사과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그런 이야기가 되면요, 아무도 이혼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혼을 하는 거예요. 하나만 봤을 땐 사소한 거지만, 그게 쌓이면은 이제 전부를 무너뜨리게 되는 그런 사유가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당사자가 있고 제3자의 개입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있죠, 많죠. 뭐 바람 피고 이러는 거 말고 가족 간의 갈등이나 뭐 많죠. 이런 거 있어요. 못된 시누이도 있고 뭐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사실상 위자료를 묻긴 어렵고요. 이혼 사유는 돼요. 민법상 이혼 사유에도 우리 부모님에 대한 상대방의 부당한 대우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결혼이라는 거는 가족 간의 결합이기 때문에 시부모님의 개입이라든지 아니면 처갓집 식구들의 개입이 이혼 사유에 항상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며느리나 사위가 그 집안에 피해를 끼쳐서 재산상의 피해일 수도 있고 그쵸. 술 먹고 누구 때릴 수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이혼까지 가는 경우도 있죠. 굉장히 많죠. 네. 이제 명절도 그렇고요. 개입들을 하세요. 그리고 이 문제는요, 부부 역시 부모님들 개입을 시켜요. 본인들이. 예를 들면은 며느리들은요, 남편과 갈등이 있으면은 본인이 해결해야죠. 두 사람 관계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나는 그걸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부모님한테 전화해서 일러요. 좀 심한 경우에는 당신 아들이 어쨌다 저쨌다 그렇게까지 나가고 오늘 뭐 누가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이렇게 고자질을 해요. 그러면은 그 마음은 시부모님의 권위로 남편을 통제하고 싶은 건데 어떤 시부모님이 자기 아들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모든 탓은 이제 내 아들이 불륜을 해도 그 탓은 며느리한테 있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결혼하시면 안 돼요, 사실. 관계 문제 해결 안 되면은 그냥 부모님을 막 개입시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혼자 사는 게 낫겠네요. 그런 분들은요, 결혼하시면 안 되고요. 성장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장. 내가. 예. 특히 여자분들은요,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독립의 수단으로 결혼을 선택해요. 근데 그건 독립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존의 대상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부모님에서 남편, 아이들로 바뀌는 것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 먼저 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요, 결혼 제도는요, 이미 그 효능이 다 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100세 시대인데 네. 우리가 30에 결혼하면 70년을 한 사람하고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 이야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결혼 유효기간? 지금은 종신이잖아요. 근데 사랑의 유효기간 같은 거 네. 느끼잖아요. 아, 당연히 있죠. 이게 한 10년 동안 계속 불타는 사랑을 하면 심장 터져 죽을걸요? 그쵸. 불가능이죠, 불가능. 그게 좀 식을 쯤 애가 생기고 그래서 아이를 낳고 재산이 쌓아가는 걸 보면서 황혼이 되고 뭐 이런 단계인데 거기서 미움과 갈등이 생기면 그냥 뭐 헤어지는 방법을 택하는 것 같아요. 그게 헤어지는 이제 뭐 출구 전략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것이 수월해야지 저는 결혼도 오히려 많이 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법률 상담을 제때 받지 않아서 굉장히 억울하게 된 사례 같은 것도 있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결혼이 계약이라는 접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 결혼을 잘 하려면요. 이혼하지 않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려면 결혼하기 전에 두 사람의 앞으로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있잖아요. 그런 뭐 서로 사랑하겠습니다. 그런 거 말고 구체적인 행동. 그런 뭐 예를 들면은 경제 상황은 공유한다. 지금의 경제 상황을 다 밝히고 예금이 얼마가 있고 빚이 얼마가 있고 그런 것들을 다 먼저 같이 이야기를 해놓고 하는 이제 그런 자리가 필요한 거죠. 근데 만약에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잖아요? 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그런 걸 물어볼 수가 있냐? 결혼은 사랑으로 하는 거야. 만약에 그렇게 상대방이 나오면 결혼하면 안 돼요, 그거는. 결혼 생활이라는 거는 굉장히 많은 무수한 갈등이 발생할 건데 그 갈등이 해결이 안 된다는 전조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신중하게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결혼을 해야지 이혼하지 않을 수 있다. 마무리하면서 결혼을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이 방송 함께 하시는 분들 중에 또 이혼을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재혼을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그분들께 메시지 좀 주시면서 마무리할까요? 네. 제가 이제 올해로 47살인데요. 저의 삶을 살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삶을 이제 살펴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우리는 삶을 살고 있다. 그 긴 흐름 속에 있다는 사실이 있지 않으면 좋겠고요. 그 과정에서 뭐 대학을 들어가는 거, 취직하는 거, 결혼, 출산, 이혼 그런 것들이 이벤트처럼 발생을 하는 거다. 근데 그런 것들이 나의 본질이 아니고 내가 이혼한다고 해서 아니면 결혼을 했다고 해서 안 했다고 해서 나라는 사람이 달라지지 않는데 우리는 자꾸 나는 잊어버리고 결혼 자체에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결혼이든 이혼이든 뭐든 간에 어떤 선택이든 간에 다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행복한지를 체크하시고 결혼도 이혼도 어떤 인생의 선택도 다 나를 성장시키는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성장하는 삶을 사시면 좋겠습니다. 변호사님 볼 때 주로 여기는 여성 시청자가 많으시니까 이런 남자 또 이런 여자를 만나면 죽도록 고생만 한다가 아니라 죽도록 고생만 하다 헤어진다. 그렇죠. 네. 맞아요. 결혼하면 안 되는 남자형이 있지 않습니까? 있죠. 저는 제 남편을 추천드립니다. 안 하셨어야 됐어요, 그분은. 대체적으로 고민하셔야 되는 게 남자랑 결혼할 때 첫 번째 돈 안 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좋게 말하면 근검절약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자 또 나쁘게 말하면 짠돌이라고 말하는. 근데 이 결혼해서 안 되는 사람은 짠돌이라고 표현하기에도 그건 너무 후한 표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절대로 주지 않고 아내에게 돈에 관련해서는 철저히 모든 걸 다 비밀로 하고 여기까지도 괜찮아요. 자기가 알아서 뽀샵샵샵 봐서 어느 날 딱 집을 사고 어느 날 딱 차를 선물해주고 이러면 괜찮아요. 괜찮죠. 근데 그게 아니고 영원히 돈에 대해서는 아내한테 주지도 않고 공유하지도 않으면서 이혼할 때조차도 안 주려고 하는, 돈을 안 주는 사람은 사랑이 없어요.
아하. 사랑이 없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저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요. 돈 안 주는 남자는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그렇게 말해요. 아니, 사랑을 돈으로 평가하는 거 불순한 거 아니냐? 뭐 꽃뱀 아니야? 이런 얘기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남자분, 그럼 그 사랑은 책임 있어요? 그렇죠. 돈 안 주는 사랑은, 그렇죠. 돈 안 주는 그 사랑이 책임 있는 사랑이에요? 네. 그 다음에 돈 안 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안 준다는 얘기는 나를 인간답게 살 수 없게 한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근데 여자분들이 그 착각을 하는 거예요. 결혼하면 나지겠지? 그럼 나는 검소한가 봐. 뭐 이렇게. 허튼 돈 안 쓰겠지? 네. 모아서 뭐가 갑자기 나타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 분들이 돈을 또 어디다 쓰냐? 이혼하겠다고 그러는데 네. 오늘 아내분들의 증언들에 가면 어느 날 뭐 시댁에 집 고친다고 턱 1억 내놓고 신우가 시집 간다고 뭐 1억 내놓고 이렇게 내놓는다는 거야. 나한테만 인색한 거예요. 나한테만. 그 다음에 처갓집에만 인색한 거예요. 이렇게 선택적으로 인색한 거니까 이건 사랑이 없는 거 맞죠. 예, 돈 안 주고 인색한 사람.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일단은 그 거짓말하는 남자인데 거짓말을 얼마나 잘하냐면 눈 뜨고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야. 그래서 이제 사소한 거짓말 우리가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짓말이 있어요. 저 하늘에 달을 따다 주리 용서하죠. 용서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당신은 전지현 닮았어. 이런 말 용서하죠. 그게 어떻게 거짓말이겠어요? 아이 정말 그 진심이지. 아이 근데 대표적으로 이제 어떤 거에 속이냐면 학력. 맞아요. 학력을 속이고 물론 지금 학력이 중요한 시대는 아니지만 과거에는 학력이 직장을 결정하고요. 직장이 그 사람의 소득을 결정하고 소득이 그 사람의 경제적인 안정과 장래를 결정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스펙을 보죠. 그럼요. 중대한 거짓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 이렇게 집이 있다 없다 이런 거 이런 건 사소해요. 그 다음에 직장, 뭐 직업이 없는 데 있다고 한다거나, 그 다음에 뭐 일용직을, 아까 하루하루 매일매일 벌어서 하는 일용직을 하고 있는데, 뭐 대기업 뭐 임원이라든가 이런 거짓말을 하는 거. 이걸 덮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하고, 또 다른 거짓말을 하고, 이렇게 해서 결혼할 때부터 이제 보면은 대체적으로 살 집을 가지고 이제 거짓말 하는데, 엄마가 집 사놨대. 근데 거기 전세 세입자가 좀 빠지는 게 이게 차이가 있으니까 고 나갈 때까지 일단은 처갓집에 살자고 7년째 지금 처갓집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거짓말이 시댁도 아니고 처갓집에. 처갓집에 살면서 직업도 없이 이렇게 무의도식하면서 계속해서 거짓말만 하고 근데 그 고통이 굉장히 심하고요. 아이들이 태어나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미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인지조차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 도덕의식이 아예 바닥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는 안 됩니다. 돈 안 주고 거짓말이 일상이고 세 번째가 드디어 나를 너무 사랑하는 것 같은 남자. 집착이 강한 사람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집착. 이거 무섭죠. 이거 그 아내분들이 이혼하러 오신 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대꼬챙이처럼 말라 있어요. 대꼬치 말라서 40kg 넘는 분도 드물어요. 너무나 남편한테 시달림을 당해서. 집착이 거의 뭐 의처증이라고 그렇죠. 밀적되는 병 거죠. 정도인데 처음에는 그게 좋아요. 이게 맹점이 구분하기가 어려워. 너무 날 사랑하니까. 그렇죠. 사랑한다는데 나만 쳐다보고 네, 있는데 네. 나만 쳐다보고 있고 내가 웃으면 같이 웃고 슬프면 같이 울고 이거 정말 매력적이에요. 여자분들이 펑 빠지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서 결혼을 하고 나서 구속이죠. 한번 생각을 해봐서. 지옥이 되는 거죠. 그럼요. 애기들도 자기만 이뻐하고 그러면 나중에 귀찮아하잖아요. 뿌리시잖아요. 근데 세상에 아무 사회생활도 아무것도 할 수 없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 스스로 그것도 지쳐가기도 하지만 본인인 남편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아내가 해주지 않으면은 그걸 굉장히 괴롭혀요. 예를 들면은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니까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현관문 아예 열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다 사다 줄 테니까 필요하면 말만 하라고. 내가 다 해주잖아. 이렇게 얘기하겠죠? 처음엔 좋았죠. 처음엔. 그 하다못해 학부형 모임 가서 같이 부부 동반해서 가서도 고개를 이러고 있어야지. 고개를 들어 누군가를 막 이렇게 쳐다보기만 해도 그 남자 마음에 들디? 옛날부터 알던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가 좋아서 쳐다봤어? 너 보니까 5초 쳐다보고 있더라? 이런 사람들 정말 못 삽니다. 그래서 나를 너무 사랑한다가 지나쳐서 병적인 집착인지 꼭 보셔야 됩니다. 네. 사실은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번에 이제 여자로 돌아가서 이런 여자도 절대 민폐니까 결혼 안 해야 된다. 이런 여자를 안 골라야 된다. 있지 않습니까? 낭비벽 있는 여자죠. 네. 첫 번째. 낭비벽. 낭비벽 너무 여자. 대조적인데요. 돈 안 주는 남자와 낭비벽 있는
그러니까 이혼하러 온다고 할 때 네. 그 아내분들은 남편의 경제적인 무능력을 사유로 삼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경제 문제를 따지고 보면. 근데 남편은 아내의 과소비, 낭비벽을 문제 삼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안 쓴다, 짠순이다 이거 갖고는 문제 삼질 않아요. 그쵸. 네. 집사람이 너무 짜서 못 살겠어 이거 그런 없죠. 경우는 드물고 네. 낭비벽이 심하다라는데 이 네. 낭비라는 게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네. 소득 따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 따라 다 달라요. 그럼요. 그래서 남편이가 본인의 소득을 뛰어넘는 그 돈을 쓰는 거예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네.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미래가 없죠, 이 집도. 그거 가지고 전셋집을 얻겠어요? 집을 살 수 있겠어요? 맞아요. 애들을 유학을 보낼 수 있겠어요? 그러려면 돈이 이렇게 모아져야 되잖아요. 돈이 모아지지 않고 항상 내년, 후년 벌을 돈까지 미리 땡겨서 쓰고 있으니까. 그 다음 할부로 다 끊고 살고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 이제 미래가 없고 남자들이 이제 영원히 불행하죠. 돈을 버는 낙이 없어요. 가족들도 불행해지죠. 네. 예. 근데 과거에는 그런 낭비벽을 가지고 있는가는 이제 연애할 때 보면은 멋있죠. 자기 멋있게 치장하고 그러니까 매력 있어요. 근데 네. 결혼해서 처음 딱 보면 돈 좀 지나치게 쓴다. 낭비벽이 있다. 이혼해야지. 이런 생각을 못 해요. 아주 고생을 할 대로 하고 팔 거 다 팔아먹은 다음에 이제 이혼을 생각하는데 요즘 남자들은 냉정해요. 1년 딱 살아보고 아니야 싶으면 가차없이 이혼을 요구하는데 카드값 내역이 이게 좀 심한데. 네. 한 1년 살아보고 이거 아니야 그럼 가차없이 이혼 청구를 하는데 딱 정확히 청구합니다. 과소비, 낭비벽 이렇게. 이혼을 고민하는 사람들 얘기해보면 네. 그 사람이 그 세전 연봉이 5천이에요. 세전. 네. 근데 이거는 실제로 아내가 8천 1억씩 써요 1년에. 그 세전 연봉이 외벌인데요. 5천이면, 네, 5천이면 네. 실수령액이 300이 안 돼요. 안 되죠. 이거저거 띄고. 네. 근데 그걸 8천 1억씩 쓰려면 한 달에 1,000만 원 돈을 쓴다는 얘기예요. 자기는 감당 안 된다는 거예요. 감당 안 되죠. 그래서 바로 뭐 이혼 청구하고 음. 저희도 가서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근데 그거를 어디 이렇게 편하게 예를 들면 집을 샀다든가 이 집이 영끌족이라서 뭐 오피스텔 샀다 이것도 아니에요. 피부 관리하고 화장품 사고 옷 사입고 뭐 모임 나가서 뭐 브런치하고 뭐 이런 거 브런치하고 이런 걸로 그냥 여행 가고 표시도 안 나는 돈으로 1억 원을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못 고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봐도 못 고칩니다. 그래서 낭비벽이 있는 아내와 사는 남편분들이 정말 죽도록 후회하시고 맨날 그 빚에도 허덕거리고 1억 원짜리 전세 하나를 마련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여자분 권하고 싶다. 그럼 두 번째는 낭비벽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는 안 씻는 여자분들. 안 씻어요. 씻지 않는 사람. 게으른 분들. 아. 본인 몸만 안 씻는 게 아니라 청소라는 걸 하는 적이 없고. 본인은 나름대로 열심히 한대요. 근데 남편분 얘기 저녁 때 들어오면 그대로 있대요, 항상. 그래서 남편분이 저녁에 들어오면 퇴근해서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들어서 밥이라도 좀 먹었으면 좋겠는데, 아내분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대요. 말로는 애 때문에 피곤하다고 하는데. 설거지도 안 해 있고, 네. 청소도 안 해 있고, 세탁기도 안 돌려 있고, 뭐 이런. 그래서 처음에 이해를 했대요. 네. 뭐 살림을 못 배워서 그렇겠지. 애 낳고 나서는 애 때문에 힘들어서 그렇겠지. 환갑이 됐는데도 그러고 사신다는 거야. 그래서 딸이 아내가 딸 집에 손녀딸 받으러 1년 동안 가 있는 동안 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집이 깨끗하고. 근데 다시 돌아온다고 하니까 다시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다고 이혼하고 싶다고 왔는데 제가 안타까웠던 건 그런 사유로 이혼이 될까는 제가 장담드리기 어렵습니다. 이게 어려워요. 안 씻고 청소 안 한다고 이혼이 된다라는 거 근데 보셨어요? 본인이 느끼기에는 너무너무 지옥 같은 거죠. 그 여자분 하는 말이 그거라는 거예요. 남편분 하는 얘기가 여름에도 일주일 안 씻는데요. 뭐예요? 냄새 난다 샤워 좀 해라 그러면 환경보호자인가요? 모르겠어요. 자기 땀 안 흘렸다고 어머. 안 씻어도 된다고 안 씻는다는 거예요. 미친대요. 아내분들이 남편분들이 조금 지적을 자꾸 하시면 기본적인 청소 빨래하고 자기 몸 샤워 정도 그건 하시면 남편을 위해서가 아니라 본인을 위해서. 아이들 위해서도 아이들 위해서. 예. 드디어 이제 세 번째. 예. 이제 세 번째는 성형하는 여자분이에요. 성형 중독. 성형 중독. 오. 이게 이제 중독이라고 하는 정도는 우리가 이제 쌍꺼풀 좀 고치고 뭐 보톡스 좀 뭐 1년에 한 번씩 막 이런 걸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신 성형이에요, 다. 그것도 반복적으로. 이 사람은 그걸 안 하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혼 소송을 해서 남자분들이 그 성형 중독으로 인해서 이혼하겠다고 오면은 그 종합 세트로 가요. 성형술 자주 하면서 가산을 탐지합니다. 그 다음에 집에 붙어 있질 않아요. 가사에 소홀해져요. 일단 내가 멋있어지면은 이제 사진을 탁 올린 다음에
팔로워들이 생기잖아요. 번개티하고 만나러 가고. 어머. 그 다음에 외도로 이어져요. 어머. 그래서 하루 종일 그거 SNS 보고 있어요. 그렇죠. 애들하고 남편하고 눈을 안 마주쳐요. 그래서 어머. 살림하는 여자로서는 아주 부적당합니다. 그래서 아. 성형 중독은 좀 문제가 많고 외도롭고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그런 본인에게 발산하고 싶은 이런 욕구, 욕망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글쎄요, 아내로서, 그 엄마로서는 좀 부적당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근데요, 이렇게 아까 이제 신은숙 변호사께서 톡톡톡 꼬집으셨던 이런 새 유형들을 이 사랑에 빠지기 전에 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뭐 얘기해도 소용없지만 해보겠습니다. 엄마한테 물어보세요. 엄마한테.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보여주고 엄마한테 물어보면 엄마는 철저히 나만을 위해서 조언을 하는 분이 엄마한테 물어보세요. 그래서 어머님이 부모님이 결혼을 반대한다. 요즘은 대놓고 반대 못 하시거든요. 네. 조금 그렇다 하시면 좀 고민을 진짜 해보셔야 되는데 대부분 이혼하러 오셔서 그 얘기를 해요. 부모님이 이런 이유로 반대를 했다. 부모님도 같이 오셔서 나는 이런 일을 반대했다. 아들도 살아보니까 그 말이 맞더라예요. 근데 그게 참 그놈의 사랑이 살아봐야 그렇죠. 눈이 제대로 떠지니 문제인 거죠. 참 인간사 비극이죠. 이게. 근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바깥분의 어떤 점을 보고서 결혼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셨어요? 안 똑똑해서요. 왜 우리는 안 똑똑한 남자들을 다 만났을까요? 저는 경쟁에서 지는 거 싫어하고 그다음에 딱 이제 체육대회 할 때 네. 운동이나 노래 뭐 이런 거에 별로 재주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스타트가 빨라야 돼. 아. 그러니까 항상 스타트 라인에 서 있는 것처럼 그 총이 울리는 순간 탁 튀어나가는 이 와. 자세로 평생을 사니까 그런 거 관심이 없어 보여서 예.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살아보셨으니 수많은 분들을 네. 고민 보따리를 들고 온 분들, 문제를 껴안고 오신 분들 만나보셨으니까 어떤 사람이랑 사는 게 그래도 좀 평화로울까? 일단은 네. 그러니까 가장 평범한 사람들은 우리가 달을 손가락으로 가르칠 때 달을 쳐다볼 수 있는 사람. 네. 여기 쳐다보지 말고. 그래서 같은 공동의 목표, 같은 즐거움이 있는 경우가 좋아요. 그래서 이걸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학위를 같이 받는다든가, 뭐 금메달 따는 이런 거 아니고, 하다못해 반려견을 같이 기르면서 같이 사랑하고 같이 주제를 같이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그 취미, 등산이든 낚시든 같은 취미를 하면서 부부라는 그 아이들 문제, 가정 문제를 떠서 둘만의 대화를 할 수 있는 구심점만 있으면 평범하게 잘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대부분의 어려움들을 겪어가고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뭐 행복한 요소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게 남성, 여성으로서 서로에게 매력을 놓지 말아야 돼요. 근데 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가족끼리. 남성, 여성으로 매력을 끌려하는 분들이 정말 행복하게 잘 사시고요. 내가 좋아하는 걸 어떻게 하면 남편이 같이 할 수 있지? 이런 거를 연구를 하시고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절로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대부분 보면 저절로 되는 줄 알고 배짱 부리고 계신 분들이 불행하세요.